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약간은 좀 철학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 건강이라는 건 결국 돌이켜 보면은 나의 문제거든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현재의 건강은 내가 살아온 삶의 결과일 뿐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내 미래의 건강은 지금부터 쌓여서 형성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은 어떤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음, 예. 잘안 되네. 예,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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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잠깐만. 넘기는 거 아니죠, 거기서? 네. 뒤로 가기. 네,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 그래서 인간에 대한 기본 이해를 좀 하시면 이 강의를 아주 재밌게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인간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연구도 하는데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에 대한 문제죠, 그죠? 그래서 생물학적 인간학을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하죠. 사람은 먹고 자고 싸고 이 세 가지 여기서 우리 인간을 이해해 보려고 했는데 인간은 그렇게 단순하지는 또 않더라고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인간은 이타심도 있고 자기 희생이라는 관점도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성적 인간학, 인간을 이성적 동물로 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모순이 많은 거예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 살인도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그리고 거짓말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로만 규정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또 정신분석학적인 인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러니까 아들러라든가 융이라든가 에릭슨들이 그 인간의 심리 발달 상태, 유아기 때부터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에 이런 단계마다 인간을 이해해 보려고 했는데, 근데 노년기 때 그 노년에 맞는 심리를 가져야 되는데 유아계적인 아주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심리를 가지고 행동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참 굉장히 복잡하다는 이제 그런, 그래서 정신분석학적으로도 굉장히 좀 이해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사회적 인간학, 우리가 잘 아시는 그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모여서 살아야지만 인간 존재로서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모여 사는 게 불편한 거예요. 지금은 혼밥, 혼술, 사람 대인 관계를 못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게 너무 편한 거예요. 행복하고. 그래서 꼭 모여서 사는 것만이 답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철학적 인간은 이렇게 막스 쉘러라는 사람이 인간은 복합적이다.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이 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 속에는 생물학적인, 심리적인, 사회적인 이런 다양한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인간은. 그래서 지금은 개별 학문을 통해서 인간을 이해하려는 게 아니라 좀 더 융합, 통합적인 관점에서 인간을 이해하고 인간을 해체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래서 이 인간을 알기 위해서는
자신을 포함한 타인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타인에 대한. 그래서 그 이해 장벽을 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 편견과 차별을 넘어서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간섭적으로 내 이 생각대로 구분지었던 그런 것들을 하는 순간 본인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타인으로부터 그런 규정을 받고 있는 거죠. 아, 저 사람 이래서 이렇고 이 사람은 이래서 이런데 정작 그렇게 하는 자신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분류되고 있다는 거죠. 차별받고 있고 그건 본인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타인에 대한 편견과 타인에 대한 차별을 넘어서야 되는, 그래야지만 자기 자신과 인간을 보다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인간의 다양한 모습이 있죠. 인간의 다양한 모습. 보시게 되면 남녀 차이도 있고 나이 차도 있고 다양한 모습이 있죠. 어떤 사람은 일 중심이고 어떤 사람은 관계 중심이고. MBTI를 보시게 되면은 총 16가지 기질이 있죠. 인간을 총 16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75개의 MBTI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은 각 사람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다르다는 말이에요. 단지 16가지의 카테고리 안에 대략적으로 이런 사람은 사고형이다. 이 사람은 내성적이다. 외향적이다.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 뿐이거든요. 실제로는 75개의 MBTI 유형이 있다는 겁니다. 이 그림을 이해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이게 남녀 차이를 나타내는 건데 남자는 배고프면 밥 먹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해도 어떤 상황 속에서 누구와 함께 어떤 분위기에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근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남자들은 그냥 잘못 했다가는 이게 잘못 뭔가 이 버튼을 돌렸다가는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잘 해결해 주려고 했는데 더 복잡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 남녀 차도 이렇게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인간은 복잡하다는 것, 단순하지 않다는 것. 두 번째는 이제 건강에 대한 새로운 정의인데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신체적인 것, 멘탈, 그죠? 그리고 사회 관계적인 이런 부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단단한 상태, 이런 것들이 원만한 상태를 건강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이다 했을 때, 그 사람이 건강하다고 했을 땐 단지 신체적으로만 병이 없는 상태를 건강하다라고 규정하지 않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998년도에는 영적인 상태까지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사람을 평가해서 이 사람은 건강하다, 그렇지 않다를 규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건강의 영역들은 신체적인 건강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심리적인 건강까지도 다 봐야 되고, 그래서 인간의 존재의 온갖 병을 질병의 범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병원에서는 주로 정신적인, 사이케트릭, 그리고 피지컬 이쪽 두 개만 보죠. 근데 또 다른 영역도 많다는 거죠. 종교적으로 이런 교회 있죠, 그죠? 이런 교회, 그리고 절, 그리고 사원, 그죠? 모스크, 이런 것들 WHO에서는 그런 데 가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절대적인 신과의 교감을 누리면서 평온한 상태를 유지했을 때 그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하다고 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의학은 예방의학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질병이 현상적으로 발병됐을 때 치료하는 게 아니라 미리 앞서서 예방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전 세계에 없는 유일한 시스템이 있죠. 건강 검진 시스템이 있죠. 이거는 전 세계에 유일하게 대한민국에만 있습니다. 이게. 다른 나라에서도 이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수차례 노력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지만 캐나다라든가 미국에서 치아 하나 이렇게 댐 하는 게 있죠. 댐 레진으로 하는 거 2개월 걸립니다. 2개월. 우리나라는 어떻죠? 당일 예약 10분, 20분에 다 마감되죠. 처리하죠. 상상을 못 하는 거죠. 외국에서는. 근데 우리나라가 왜 이런 예방의학을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할까요? 그거는 단순합니다. 발병했을 때 국가 재원을 쏟아붓는 비용보다 미리 예방해서 세이브되는 예산들이 훨씬 많거든요. 국가에서 우리를 사랑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의 원인이 뭔가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지만 상당 부분 이제 시민성, 마음에서 기인한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암센터에서도 그러니까 이 심리치료실, 상담실도 점점점 확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암이 걸렸는데 이전에는 방사선 외과 치료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케모테라피 치료하고 하잖아요. 그런 순환을 돌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재발하는 거예요. 계속 재발하는. 그 이유가 뭘까를 보니까 결국은 그 사람이 내면을 보니까 부부 관계, 자녀와의 관계, 재산 문제, 직업적인 스트레스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이 굉장히 그 기저에 그 배경에 많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이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여전히 동일한 환경에서 동일한 자극을 받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마음을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질병의 원인은 시민성인데 그 시민성의 마음에 기인한 그 질병의 원인들을 각각 스스로 잘 찾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전인적 치유라고 하면은 인간에게는 많은 욕구들이 있죠. 이런 욕구들, 그죠? 근데 이런 욕구들이 충족되거나 안정된 상태를 전인적인 안정, 전인적인 치유가 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면만 충족됐다고 해서 전인적으로 회복됐다, 전인적으로 만족한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다양한 영역들이 충족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생명의 현상의 본질이 뭘까? 건강을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건강을 이야기했는데 이 건강을 신체적인 부분, 생명 현상의 본질이 뭔가를 두고 볼 때는 우리가 생물학 시간에 많이 배우는 것처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죠? 지금 식사를 할 때 또 우리가 하루에 3끼 식사를 하는 이유도 에너지를 얻기 위한 거죠. 이 에너지를 통해서 생각하고 운동하고 대화하고 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신진대사가 있잖아요. 음식을 섭취했을 때 그게 소화액 펩신을 통해서 뭔가 소화가 되어지고 아밀라제에 의해서 소화가 되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작용들을 통해서 분해되어지고 그게 ATP라는 에너지로 전환돼서 우리가 이렇게 근육을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의 원천을 만드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질병이 생기는 겁니다. 대사질환, 원활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 말하면 뭔가 분출이 돼야 되는데 분출되지 않고 통해야 되는데 막혀 있는 상태, 뭔가 생성돼야 되는데 생성되지 않는 우리 몸 내부에서
왜 그럴까요?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항상성. 우리 몸은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건강에서는. 이 항상성의 개념은 뒤에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건강 유지의 핵심이고 생명 현상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이 항상성이 유지되지 않으면은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거죠. 질병에 걸려버립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몸 속에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 우리 몸에서 바이러스가 없는 상태가 항상 없는 상태가 일반적인 상태인데 바이러스가 우리 몸으로 들어오면 그거는 항상 있는 상태가 아니죠. 특별한 상태죠. 그러면 우리 몸은 그 바이러스를 몰아내서 원래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지만 건강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항상성이 유지되지 못하면 질병으로 이어집니다. 질병이 심하게 되면 사망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그 원래 상태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려는 성질, 그걸 위해서 우리 몸은 우리 내부에서는 끊임없는 작용들을 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느끼든 느끼지 않든 우리 몸은 수많은 면역 시스템이라든가 우리 몸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들이 작동해서 우리 몸을 원래 그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는 잘 못 느끼죠. 그런데 그 항상성을 깨려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몸을 벗어난 이 환경들, 이 환경 속에는 수많은 미생물들과 바이러스들이 그리고 곰팡이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공기 중에는. 근데 우리가 호흡할 때마다 그런 것들이 우리 몸으로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드실 때 그 음식 속에는 수많은 세균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는 모르고 드시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몸이 그런 것들을 막아내지 못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위에서 그 세균들이 정식해서 위가 부패하겠죠. 곰팡이들이 우리 코로 들어오거나 입으로 들어와서 우리 폐 속에 기생을 하죠. 그러면 질병으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폐혈증으로 이어지고. 그런데 우리가 음식을 먹고 호흡을 해도 왜 질병으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그거는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 몸 속에는 수많은 작동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의 항상성을 깨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뭐가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 박테리아, 그죠? 여기 바이러스, 기생충, 그리고 곰팡이들, 그리고 스트레스, 암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을 항상성을 깨버리는 거죠. 평균, 늘 평균으로 가는 이 삶의 패턴을 깨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아름다운 청춘 남녀들이 이렇게 지내고 있다가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게 인간의 마지막 모습.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여기서 이걸 거부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저렇게 청춘 남녀들이 아름다운 모습들이 결국은 이렇게 갈까요? 항상성이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성이.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성장을 하지만은 계속 노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항상성이 계속적으로 깨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상성이 깨어지는 순간, 더 이상 복원이 안 되는 순간을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항상성을 깨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있는데 그걸 좀 더 가속화시키는 것들이 요인들이 많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그게 뭘까요? 이 보시면 이게 가공식품 그죠? 가공식품, 이게 스트레스, 수면 부족, 알코올, 그리고 흡연, 그리고 사회 관계성의 부족, 그렇죠? 고립되는 거죠 혼자서. 그리고 운동 부족,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식사 습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누적이 돼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위의 겁니다. 비만, 갑상선, 분노, 당뇨, 암, 고혈압, 호르몬 불균형, 심장병, 그리고 PCOS라고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는데
젊은 여성들에게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요즘 이거 꼭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PCOS라는 건데 난소에 아주 좁쌀 같은 종양은 아닌데 그 혹들이 굉장히 많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과론적으로는 임신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20대, 30대 여성들이 요즘 임신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밤새워 유튜브 보기, 간단한 식사하기, 가공식품 먹기, 수면 부족 이런 것들이 누적돼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건강하지 못한 거죠. 특히 이제 화학식품 첨가물이 있죠, 그죠? 이게 와인 방부제라든가 이게 이산화황이라든가 이게 솔비산 칼륨, 알산 나트륨 이런 것들 대표적으로 햄 소시지에 들어가 있는 색깔을 붉게 만드는 게 있죠. 빨갛게 만드는 거. 이런 게 다 발색제거든요. 발색제. 색깔을 나타내게 먹음직스럽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제일 밑에 있는 아질산 나트륨 같은 경우는 발암물질이에요. 사실은 발암물질. 이런 것들. 근데 왜 이거를 식품에 넣는 걸 허용하느냐? 기준치 이하로 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는 소세지를 먹는 순간, 햄을 먹는 순간 이런 것들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한두 번은 문제가 안 되죠. 말씀드린 것처럼 누적된 결과로서 언젠가는 나타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뇌의 작동 방식은 우리 뇌는 우리 몸의 일부지만 우리 몸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뇌는 우리 몸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뇌는 어떻게 우리 몸을 이끄는가 하면 익숙한 대로, 패턴대로, 이전에 했던 그대로를 따라가게 만듭니다. 오늘 아침에 운동 가려고 어젯밤에 이제 단단히 준비를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려니까 야 어제 안 갔는데 뭘 또 오늘 가려고 그래. 밖에 바람 불잖아. 눈 오잖아. 몸이 피곤하잖아. 너 출근해야 되잖아. 오늘 많은 일들을 해야 되잖아. 수많은 일들을 경우의 수를 떠올려서 운동을 못 나가게 합니다. 왜냐? 어제 운동 안 했잖아요. 그저께도 안 하고 계속 안 했잖아요. 그 패턴대로 따라가게 만듭니다. 우리 뇌는. 그래서 뇌는 우리를 건강한 방향으로 절대로 이끌지 않습니다. 뇌를 믿지 마십시오. 그래서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 했습니다. 나는 운동하지 않고 나는 가공식품만 늘 먹으면서 똑같은 패턴으로 하면서 나는 내일 더 건강해질 거야. 모레는 나는 정말 건강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걸 정신병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건강과 질병을 뭐라고 규정할 수 있는가 하면 음식, 생활, 생각 등이 장기간 누적된 결과입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건강한 식사를 하고 있는가? 나는 건강한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 지금의 나의 모습은 어떤가에들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인체 면역 시스템과 건강,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호메오스타시스, 항상성이라 그랬죠, 그죠?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우리 몸의 작동. 그걸 유지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면역 시스템입니다. 면역 시스템. 면역이라는 거는 라틴어에서 유래했습니다. 라틴어에서 유래했는데 원래는 그 당시에는 세금이 너무 무거웠던 거예요. 세금. 그래서 세금을 피하려고 산으로 들어가고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죠? 피하기도 하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운 것, 세금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거를 이제 이뮤니타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질병으로 연결지어서 질병으로부터 자유하는 것, 질병이 없는 상태를 이제 면역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면역을 한마디로 딱 규정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의 내부 셀프,
몸을 벗어난 non-self를 구분하는 능력. 우리 몸이 그거를 잘 구분하면은 면역력이 좋은 거고, 구분하지 못하면은 질병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면역도 항상성이 중요합니다. 자, 어떤 개념인가 하면 면역은 선천성 면역과 후천성 면역이 있는데, 선천성 면역은 이런 겁니다. 콧물, 눈물, 그리고 땀, 위산, 소화액 이런 것들, 그리고 설사, 가래, 기침. 우리 눈에 뭔가 이물질 들어가면 눈물이 나죠. 그리고 우리가 세균에 감염되면 설사를 하죠. 설사는 장 속에 있는 세균들, 많이 정식된 세균들을 밖으로, 몸 밖으로 뿜어내는 겁니다. 그게 설사거든요. 그리고 우리 이 피부 각질들이 많이 일어나죠. 피부 각질들. 그 피부 각질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떨어지고 있거든요. 떨어지는데 우리 피부에 묻은 세균들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 피부 각질이 묻혀서 우리 몸에서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런 작용입니다. 땀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몸은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외부와 내부를 구분해주는, 우리 몸의 내부를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들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게 선천성 면역이고,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면역이라는 것도 항상성이 중요합니다. 항상성. 그래서 면역력이 너무 좋아버리면, 너무 강해버리면 아토피, 천식 이런 것들이 발병됩니다. 더 진전되면 자가 면역 질환, 관절염이죠. 관절염 이런 것들. 면역력이 너무 좋아버리면은 자기 몸에 있는 면역 세포가 자기를 공격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성이 깨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면역력이 너무 안 좋으면 또 어떻게 되죠? 외부에 있는 어떤 특별한 세균들, 곰팡이들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그걸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질병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면역력이 너무 좋아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되고, 균형, 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분들한테 면역력이 강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오히려 반대로 면역력을 좀 떨어뜨려야 됩니다. 이렇게 그렇게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면역학적으로 항상성을 깨는 두 가지의 중요한 팩트가 있는데, 이 순위가 뭘까요? 수면 부족입니다. 수면 부족. 수면 환자 6명을 상대해서 대상으로 수면을 잘 잤을 때와 그렇지 못할 때를 비교했을 때 스트레스 호르몬을 혈액 속에서 측정하니까 거의 2배 정도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이 체내 안으로 분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코티졸은 왜 분비되느냐? 바로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분비되는 겁니다. 자, 봅시다. 자, 퀴즈를 내겠습니다. 좋은 분들이 좀 계셔서. 나이키의 최대 경쟁회사는 어딜까요? 어딜까요? 넷플릭스입니다. 나이키는 사람들이 운동을 많이 해야지만 운동화 관련된 스포츠 용품들 파는데, 넷플릭스가 사람을 잠을 안 재우고 밖으로 안 내보내거든. 정주행을 계속 시키니까 운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넷플릭스의 또 최대 적은 어딜까요? 잠입니다. 잠.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잠을 못 자도록 해야지만 계속 시청하잖아. 24시간. 그래서 넷플릭스에서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사람이 몇 시간 동안 잠을 안 자고 볼 수 있을까? 사람을 수면을 안 자는 방법 연구를 합니다. 무섭죠, 세상이. 왜 그럴까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담보로. 거기에 빠져들으면 안 됩니다. 면역력 항상성을 깨는 1순위가 뭘까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그 로버트 사폴스키라는 사람이 그 스탠퍼드 신경생리학과 교수인데, 이분이 아프리카에서 30년 동안 비비 원숭이를 연구했는데 그 결과가 이렇습니다. 이 원숭이 사회도 사람과 똑같다는 거죠. 그 안에 서열이 있고 죽음이 있고 다툼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고, 그 결과를 이렇게 그 피지배 계층과 지배 계층이 있는데, 이 원숭이 사회에서도 피지배 계층은 어떤 환경에 스트레스 환경에 있으면 노심초사를 하는 거예요.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혈액 속에 혈중 코티졸, 스트레스 호르몬이 엄청나게 많은 거야. 그리고 심장병으로 빨리 죽는 거죠. 근데 지배 계층에 있는 이 원숭이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빨리 해결해 버리고 본인은 편안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수한다는 거죠. 그리고 서열상에서 지배하는 계층에 주로 있는 거죠. 인간도 비슷합니다. 더 높은 자리로 가시려면, 더 영향력 있는 일을 하시려면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네. 그래서 이분이 하신 말,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개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서열이 아니라 성격이다. 그 사람의 성격이 굉장히 중요해요. 스트레스 개념은 20세기에 들어와서 질병이나 정신질환으로 이제 간주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질병입니다. 질병. 그 스트레스를 우리가 받으면은 보통 이렇게 만성적으로 이렇게 받으면은 우리 몸이 저항을 합니다.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적응을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만성적으로 받게 되면 우리 몸이 저항을 하다가 탈진에 이어집니다. 탈진. 더 이상 항상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질병으로 이어지죠. 스트레스와 관련된 현상들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는, 죄송합니다. 이게 잘 안 돼서 이게 빨리 안 넘어가네요. 부신 콩팥이죠. 콩팥, 그죠? 콩팥이 비대해집니다. 그리고 흉선, 림프관이 수축하고 위장 12장이 출혈성 궤양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시면 궤양이 생기죠. 위궤양, 위천공도 생기고 또 함몰형 조기 위암이 보이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런 증상들이 생기고, 근데 그 원인을 제공하는 게 바로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입니다. 이 코티졸은 어떤 면에서는 또 좋은 면도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이게 과량으로 나오거나 지속적으로 나왔을 때, 이걸 빨리 해결하지 못했을 때 질병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 코티졸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우리 몸에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많이 공급해야지만 그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이 스트레스 호르몬은 우리 몸에 있는 그 에너지를 얻는 그 글루코겐을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많이 하기 위한 그 일종의 호르몬입니다. 호르몬. 근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막 힘들잖아요, 그죠? 그 힘듦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심장에서 그 분비된 코티졸, 그 콩팥에서 분비된 이 코티졸을 몸 전체에 보내기 위해서 심박동을 엄청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놀라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심장이 굉장히 빨리 뛰죠. 심박동이 빠르죠. 막 심장이 아플 정도로.
그 이유가 바로 우리 몸에 있는 그 스트레스풀한 상태를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 즉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 스트레스 호르몬은 글루코겐을 굉장히 많이 분해시켜서 에너지원을 생성시키는 호르몬입니다. 그리고 부신 호르몬이죠. 이제 이 코티졸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분비가 되고, 그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생식기계부터 신경계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이게 적당한 양이 아니라 지속적, 만성적으로 분비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림프관이 수축이 되는 거죠. 이게 림프관이라는 거는 이게 혈관에 붙어 있는 체액이 흐르는데, 이쪽 부분이 주로 면역 세포들이 이동하는 통로입니다. 이게 수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면역 세포들이 원활하게 이동하지 못하는 이런 작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드시게 되면 위장 입부터 해서 항문까지 이런 과정에서 위 십이장계에 굉장히 많은 작용을 시켜서 궤양성 위염이 걸린다거나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스트레스와 관련된 신체 현상들을 보시면 첫 번째 비만입니다. 비만. 왜 그런가 하면 쥐 실험을 보시면 밑에 쥐 발바닥에 전기 자극을 줍니다. 주기적으로 전기 자극을 줍니다. 그러면 쥐가 깜짝깜짝 놀라겠죠. 그러면 스트레스가 받겠죠. 그러면 이 앞에 레버를 누르면 먹이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먹고 이제 기분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들을 했을 때 한 달 뒤에 이렇게 했을 때 좌측에 있는 쥐는 한 달 동안 전기 자극을 주었던, 그리고 우측에는 쾌적한 환경에서 사육했던 이 쥐의 모습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굉장히 많이 먹게 됩니다. 왜냐하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생성됨으로 말미암아서 많이 먹게 되고, 많이 먹게 되면서 비만이 되는데, 그 비만으로 생기는 여러 가지 암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습니다. 오버웨이트, 과량 체중이 됐을 때는 이런 다양한 암들이 발병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그 지방세포 속에는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근데 이 에스트로겐이라는 이 호르몬은 특히 여성들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들을 많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죠. 에스트로겐이라는 게 주로 지방세포에서 많이 분비되고 있고, 폐경후 난소 기능 저하돼도 비만인 경우는 지방세포에서 계속적으로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암 유발 원인의 호르몬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포를 과량 증식시키거든요. 그래서 암으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비만이 되면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암과 관련된 것이지만, 또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만성적으로 되면은 이런 캔서와 관련된 것도 많습니다. 이 암은 전체적으로는 유전적인 환경, 또 환경적인 영향,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전적인 요인들은 우리가 사실은 바꿀 수가 없는 부분이 많죠. 그러나 환경적인 요인들은 우리가 생활적 습관에서 많이 바꿀 수는 있습니다. 좋은 식사를 한다거나, 수면을 잘 주무신다거나,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따뜻한 대화를 하면서 자기의 존재를 계속적으로 확인받고 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고립되지 않고. 이런 걸 통해서 후천적으로는 피할 수 있는 건 피하면은 최소한 50% 정도는 암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의 대처 개념은, 이 스트레스는 감정의 변화거든요. 감정의 변화. 그런 면에서 굉장히 기쁨도 우리 몸은 스트레스로 인지합니다. 왜냐하면 평상심이 아니거든요. 평상의 마음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슬프죠. 슬플 때면 우리가 스트레스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굉장히 기쁠 때도 우리 몸은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기쁠 때 기쁨을 다 느끼고 빨리 돌아오셔야 됩니다. 계속 그 기쁨 상태에 있으면 우리 몸은 계속 스트레스인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기뻐도 너무 기뻐하지 말고, 슬퍼도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있나요? 아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런 말이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우리가 다루기 위해서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잘 조화를 시켜야 됩니다. 자, 보실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교감신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육체적인 활동을 할 때 활성화되는 신경계입니다. 그리고 비, 부교감신경은 우리가 정서적으로 조용히 있을 때, 그리고 차분히 있을 때, 이럴 때 활성화되는 신경계입니다. 그래서 이 교감신경은 주로 여유이고 근육질이고 피부가 근무스름한 사람들한테 주로 발달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부교감신경이 발달된 분들의 특징을 보면 피부가 뽀얗고 통통하고 느긋한 이런 성격들, 이런 분들은 주로 부교감신경이 많이 발달된 분들입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은 주로 남성적이고, 주로 부교감신경은 감수성이 강하고 부드러운 이런 분들. 그래서 이 교감신경이 많이 발달된 분들은 이게 계속적으로 발달만 되면은, 부교감신경을 상대적으로 발달시켜주지 않으면은 질병으로 이어집니다. 주로 이런 질병들, 만성질환 쪽으로. 그러나 부교감신경이 너무 발달하면은, 교감신경을 적당하게 이렇게 발달시켜주지 않으면은 아토피, 천식, 자가면역 질환 쪽으로 많이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고 좀 너무 조용하고 감수성이 강하고 이런 분들은 밖에 나가셔야 돼요.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집에서 편안하게 음식도 잘 드시고 음악만 들으시고 수면만 잘 주무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밖으로 활동을 하시고,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반대로 좀 조용히 감성을 좀 발달시키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셔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적절하게 잘 조화시켜야지 우리 몸은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대처 방안은 항상성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스트레스 유발 인자에 대한 적응이 필요합니다. 나를 계속적으로 자극하는 어떤 특정한 환경, 요인들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빨리 해소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건강은 어떻게 우리가 규정할 수 있는가, 그죠? 그리고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태, 상황들,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걸 자꾸 깨려고 하는 요인들이 뭘까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잘 이해했다면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앞으로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강의를 하는 겁니다. 사람은 생각하면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산으로 생각한다.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 나의 몸에 대해서, 나의 정서, 나의 여러 가지 영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먹고 마시고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하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삶의 인생의 목표는, 이게 교회 안 다니시는 분 있으면 좀 용서하십시오. 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평안을 유지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목적. 이게 샬롬이라 그러죠. 그죠? 영국에 하이네스 클리닉이라는 정신과 병원이 있습니다. 정신병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앞에 문구에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감추는 만큼 아프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픈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나는 너의 이런 모습 때문에 나는 너무 좀 힘들다. 해결하셔야 돼요. 해결하셔야 돼요. 그리고 본인이 식습관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건강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주위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십시오. 나는 이런 것 때문에 힘드니까 이런 음식들을 나한테 자꾸 권하지 마. 난 이런 상태니까 나는 운동을 해야 돼. 이렇게 해서 자꾸 자기를 표현해야 됩니다. 표현. 그런 연습들을 자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샬롬으로 가는 방법은 이런 거죠. 그죠? 자기를 잘 돌아보고
자기를 적절하게 잘 처방을 해서 다시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체, 마음, 정신, 환경, 관계, 영혼, 전 영역, 전인적인 영역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나는 잠을 잘 자고 있는가? 나는 건강한 음식을 먹고 있는가? 이런 것들. 나는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아픈 것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잘 돌아보셔야 되고, 그러면 그렇지 못하다면 항상성을 깨고 있는 요인이 있다면 그게 뭔가를 찾아내야 됩니다. 스스로. 그리고 그걸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건강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샬롬이라는 것은 우리가 유지하기 굉장히 힘들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고 관리하고 항상성을 깨는 게 뭔지에 대한 것들을 잘 점검하면은 회복할 수 있습니다. 회복. 원래 상태로. 우리가 스트레스에 관련된 조절만 잘하면 지금 드시고 있는 약의 50%를 끊을 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약을 드시고 있는 분이 계시면 본인이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영역이 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 그걸 해결만 하면 약의 50%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성을 잘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들이죠. 이제 거의 마지막에 왔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 다가왔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가장도 계시고 또 어머니도 계시고 또 미래에 또 결혼할 가정을 이루실 분들 계시죠. 여기 계신 분들은 누구나 다 어떤 조직에 뭔가 리더가 될 수 있는 장이 되어질 분들이죠. 그죠? 어떤 교회의 어떤 모임의 순장님이 될 수 있고 구역장님이 될 수 있고 어떤 교회의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역할을 정말 잘하고 싶으면 자기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잘 돌보셔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잘 돌보아서 항상성을 잘 유지해 주셔야지만 더 큰 능력으로 자기 주위, 자기의 옆에 있는 사람들, 가정, 교회, 직장을 잘 돌볼 수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 올바른 식습관을 잘 가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규칙적인 신체 활동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뇌를 극복하십시오. 뇌를 믿지 마십시오. 내가 하지 말라는 걸 해보십시오. 특히 이 부분. 그리고 수면을 잘 주무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유해 물질, 약물이라든가 건강기능식품, 흡연, 알코올 이런 것들 피하시고 그리고 긍정적인 사회생활을 잘 하십시오. 고립되지 마십시오. 밖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전인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요거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안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건강하기를 계속적으로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간구에 우리가 보답을 해야 되겠죠. 이 강의를 마치면 또 돌아가시면 또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강의 드린 대로 살아갈 분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저는. 정말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오늘 그 전인 치유 강의 앞으로 남은 강의 잘 마치시고 어떤 조직에서든 이제 리더의 역할들을 자기 자신을 잘 돌봄으로써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해 주시는 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진지하게 또 강의를 또 섬겨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이 강의에 질문이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질문. 궁금한 게 있다. 내가 궁금한 것을 메모해놨다. 질문하려고.